그래서 보면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서 측정일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게 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요거까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시장가치, 외가치를 다 막 나열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비교시키는 경우도 있고 시장가치랑 비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가치랑 많이 비교를 시키는데 이게 시장가치 아니면 시장가치 외가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시장가치가 아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가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거면은 시장가치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적 요소들 있죠, 지금. 시장가치의 개념 요소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개념적 체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은 통상적 시장이라든지 충분한 방매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정통성, 그 다음에 거래의 자연성 이렇게요. 물론 뒤에 확률의 의미부여가 있기는 한데 확률의 의미부여는 시장가치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가치 외가치랑 비교할 때 그 목차는 잘 안 써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공정가치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기업 자산의 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한 방매기간,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한 방매기간의 요건이 시장가치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진 않다라는 거죠. 그죠? 당사자의 정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인 당사자보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의 자연성.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정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거래의 자연성은 유사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보통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고. 자, 공정가치 관련해서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는 유사한 개념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유사한 개념이나 라고 표현을 한 거는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같아질 수도 있고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공정가치는 거래상의 유불리를 고려하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가치는 이러한 특정 당사자 간의 시너지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겠죠. 시장가치는 이러한 특정 당사자 간의 시너지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둘째, 시장가치는 공정가치와 달리 가격이 양쪽의 당사자에게 공정한 것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죠? 셋째, 공정가치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공정가치는 시장가치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 광범위한 개념이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똑같을 수도 있고,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즉, 당사자 간의 공정한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시장가치에서 배제하는 사항들을 공정가치 평가에서는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시장가치와 괴리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치와 비슷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정가격. 적정가격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 제2조 5호에 나와 있고요. 토지, 주택 및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제 써놓은 것만 보면은 시장 가치는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대상 물건이 토지 등이잖아요. 토지 등.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 수가 있는데 적정 가격은 토지, 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형 부동산만 적정 가격의 대상이 되고 통상적인 시장에서라는 표현은 똑같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써 있는데 시장 가치의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거래의 자연성이라든지 당사자의 정통성이라든지 출품 기간의 합리성,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정 가격은 좀 추상적인 정상적인 거래가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이건 똑같죠? 근데 시장 가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적정 가격은 그냥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의만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표현지 공시지가와 같은 공적 감정평가 업무의 기준 가치는 적정 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적정 가격은 쭉 이제 읽다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다 몇 줄 치시면 돼요. 일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의한 정책 가격으로서의 성격.
적정 가격에서 적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적정, 그죠? 적정이 뭐냐면 올바르고 알맞다라는 게 적정이거든요. 이 올바르고 알맞다라는 거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을 수가 없죠. 나라마다 달라요. 올바르고 알맞은 정도의 수준이. 그 다음에 매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가격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써 있는데 적정 가격, 적정성 혹은 적정하다라는 의미는 거기다 미소치시면 되겠죠. 알맞고 올바른 상태.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떠한 가격이 알맞고 올바른 상태인가는 거기다 밑줄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거기도 밑줄 상황별로 구체적 가치 판단 기준이나 평가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밝히고 거기다 밑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정하고 올바르다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일관성이 지금 일관성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일관성이 훼손됐어. 뭐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지역별 혹은 이제 유형별 현실화율 불평등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지역별은 아시겠죠, 이거? 행정구역 지역별 얘기를 하는 거고, 유형별은 지금 적정 가격이 나오는 게 토지,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형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는 현실화율이 뭐 100인데, 80인데, 얘는 60이고, 뭐 얘는 50이고,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요거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부동산 지금 공시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적정 가격이. 그죠? 부동산 공시제도.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공시제도 위에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 공시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공시제도는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제도가 부동산 공시제도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알리는 게 가격만 있는 건 아니고 부동산의 특성도 지금 다 공시가 되고 있죠. 그거 다 공시 제도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든지 아니면 토지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인들 다 뛸 수 있잖아요. 남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실거래가도 다 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크게 다시 지가 공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공시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얘랑 얘는 얘 다 법에 있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근데 얘랑 얘는 지금 하고 있고 얘는 법에 있긴 한데 구체적인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가 공시 제도에는 다시 표준지 공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개별 공시지가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표성이 있는 애들만 뽑아서 전국에서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 가격이고 이걸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모든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다시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토대로 해서 개별주택이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전수 공시하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비주거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다 나중에는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공시제도의 체계거든요. 조금 더 가보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사,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얘는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조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얘도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조사 법이에요 다. 조사 산정한다 돼 있고, 얘네 둘 다 조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만 지금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한 거를 우리가 가서 검증을 하게 돼 있고요.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결정 공시할 때 얘도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게 돼 있고, 공동주택도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고, 얘는 조사 산정이라고 돼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할지 부동산원에서 할지는 아직 모르고요. 예. 개인적인 입장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 못하고 있겠어요? 이게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거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왜 시행을 못하냐, 문제점 위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가격공시제도에서 표준지라든지 표준주택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표준이 있고 일부 진짜 개별이 있는데, 표준을 찍어가지고 저기 조사평가나 조사 산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머지 이거 개량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상업용이라든지 공업용 이런 것들은 표준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층 내에서도 상가의 가격 차이가 3배, 4배, 심지어 10배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을 못하고 있다. 요거는 1차에서도 나와요. 이건 1차에서도. 심지어 1차가 더 빡세게 나옵니다. 이거는 공시일이 며칠인지 막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적정가격 관련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치도 좀 중요해요. 자, 투자가치와 관련해서 IVS에서는 투자 또는 영업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 집단에게 갖는 가치로서 투자가치는 시장가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므로 투자 대상의 시장가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USPAP에서는 개별 투자별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며 특정 투자자에 대한 특정 투자의 가치로서 투자가치는 시장가치와는 달리 특정 개인에 있어서의 주관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거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USPAP의 저기를. 2개 다 쓰시면 제일 좋고요. USPAP 이런 말은 안 써도 돼요. 답안지를 쓰실 때. 뭐 USPAP에서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투자가치란 그리고 쓰시면 돼요, 그냥. 자, 투자가치는 시장가치와 비교하여 통상적인 사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당사자의 정통성이 훨씬 더 전문적이라는 얘기죠. 전문적인 사용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조건이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라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통상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래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자, 그 다음에 특정가치는 개별 자산의 특수한 속성이 반영되어 특정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초과분을 말한다. 시장가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가치를 투자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특정 구매자에게만. 그래서 한편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에서는 특정 가격을 시장성을 갖는 부동산에서 법령 등에 따른 사회적 요청을 배경으로 하는 평가 목적 하에서 시장가치의 전제가 되는 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히 나타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이건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얘는 저기에서 많이 써요. 정비사업 목적의 평가 있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여기서 이제 특정 가격. 기준 가치를 여기도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특정 가격이거든요, 지금. 근데 시장 가치라는 표현도 안 쓰고. 그래서 특정 가치 혹은 특정 가격은 여기서 이제 쓸 경우가 있어요, 정비사업에서. 그리고 물론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특정 가격과 한정 가격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결합가치, 시너지가치. 결합가치를 둘 이상의 자산 또는 권리의 결합에 따라 창출되는 가치의 부가적 요소, 결합가치가 개별가치의 합계 이상이 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를 특별가치의 특별한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합병가치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밑에 있는 합병가치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정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한정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잖아요. 한정가치라고 쓰기도 하고요. 어느 교재에서는 한장가치라고 쓰기도 합니다.
시장이 한정된다라는 측면에서 한장가치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부동산과 취득할 타 부동산과의 병합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할 때 분할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 가치와 괴리됨으로써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정되는 경우 취득 부분이 당해 시장에 한정되는 데 근거하여 시장 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어우씨, 이렇게 올라가냐. 이게 도로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소유자 A가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갖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유자 A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금 맹지죠? 지금? 맹지고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거를 사가지고 합병을 하면은 이만큼 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도로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앞땅이 평당,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야?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 뒷땅 있는 거 한 2천만 원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합치면 다 그냥 앞땅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얼마에 결정을 할까? 얘는 무조건 1억 달라 그러겠죠. 그죠? 얘는 어때요? 1억 주고 사면 얘는 손해지. 그러니까 이제 한 7천이나 8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겠죠? 이게 한정가치예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특수가치.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로서 특수 구매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다. 그냥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특수가치는 그거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 맨 밑에 문단에 보시면은 문화재 등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그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히 나타내는 가치. 그것도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가치. 자산의 계속 사용 및 내용 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거 밑줄 치지 마시고 그 밑에를 치죠. 계속적인 사용 및 내용 연수, 오타 났어요. 내용이 아니라 내용 연수. 종료 후 처분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존 사용 가치.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현존 사용 가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기업 가치는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건 중요해요. 현재 영업 중인 기업이 일괄로 이전되는 경우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계속 기업이 전체로 거래될 때 유형 무형 자산의 총계로 정의하고 있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럼 계속 기업 가치의 반대는 뭐냐? 청산 가치겠죠. 청산 가치. 그래서 밑에 보면 청산 가치는 기업 활동에 사용되던 자산들이 각각 매각되는 경우. 그러니까 영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태로 팔아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폐업 후에 이루어지며 강제 매각과 달리 청산 가치는 충분한 방매 기간을 거쳐 일정한 처분 계획에 따라 매각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왔는데 강제 매각이라고 돼 있죠. 청산 가치와 유사한 것 중에 강제 매각 가치라고 있어요. 강제 매각 가치는 시장의 일반적인 방매 기간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까지 팔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 매각 가치도 거기다 넣을까 했었는데 그냥 안 넣습니다. 청산 가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담보 가치는 아주 중요해요. 담보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담보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목적이 담보 평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담보 평가의 기준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담보평가의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볼 수도 있고요. 담보평가의 기준가치를 시장가치 외가치인 담보가치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현실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담보평가할 때 기준가치는 시장가치로 우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부동산 평가할 때의 시장가치와 그 다음에 담보부동산을 평가할 때의 시장가치가 똑같이 시장가치이기는 한데 접근 방법이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일반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기준 시점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한 가격입니다. 이거는. 근데
담보부동산의 이제 시장 가치는 어떤 측면이 고려가 되냐면, 이게 뭘 봐야 되냐면, 나중에 채권 확보 가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의 시장 가치보다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결정된 시장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도 시장 가치라고 쓸 수 있어요. 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담보 가치라고 보는 거는 이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서 담보 가치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뭘 맺냐면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이 협약에 따라서 협약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접근 기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이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만의 토지가액과 이 부분만의 토지가액이 다를 겁니다. 다르겠죠, 그죠? 어차피 남의 땅이 될 거니까 수용돼서 그렇게 되면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를 아예 평가 외시키는 금융기관들도 있고 0.8 하는 데도 있고 뭐 0.7 하는 데도 있고 그 시장가치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이런 측면이면 담보가치라고 볼 수 있지. 시장가치, 외가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자, 읽어보면 가능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장래 시장성을 기초로 산정된 가치. 이는 거기다 밑줄 치시죠.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대출에 대한 담보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담보 물건을 평가한 가치로서 가능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장래 시장성을 기초로 산정된 가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제가 시장가치로서의 관점을 좀 써놨는데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담보평가는 의뢰기관의 평가 목적일 뿐 가치 기준은 어디까지나 시장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장가치를 평가해주면 거기다가 니네가 LTV 곱해서 담보가치를 알아서 산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대주는 뭐냐면은 돈을 빌려주는 애들을 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 쓰는 애들을 대주 반대 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설정한 일정한 여신 조건, 예컨대 미래 회수 시점까지의 환가성 등의 리스크를 반영한 담보 조정률을 적용하거나 청산 가치를 조건으로 평가하는 경우 시장 가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옆에다가 뭐 금융기관 협약 내용 반영 등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 됐고요. 공익가치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과세가치. AI에서는 과세가치를 종가세 하에서 과세 대장에 기재된 금액에 따른 부동산의 가치라고 정의한다. 뭐 과세가치를부터 시작해서 정의하고 있다까지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고. 보상가치. 보상감정평가액이란 토지보상법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평가한 가치를 말한다. 보상평가를 하면 얘도 지금 과로감정표에 기준가치를 아예 안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보상가치도. 자,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제 요즘에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든 게 저쪽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 얼마 안 됐잖아요, 공부한 지. 근데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리고 보면 외울 게 너무 많죠, 지금. 그렇잖아요. 일단 법령만 해도 감칙은 그냥 싹 다 외워야 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게다가 실무 기준도 절반 이상은 아마 외우셔야 될 거야. 그러니까 빼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은 거의 흡사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들은 뭐 이런 내용인 정도였다. 얼기설기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일단 관련 규정만 그래요. 토지보상법도 절반 이상 외워야 되고 토지보상법에 보면 법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도 따라 붙어 있죠. 외울 거 다 외워야 된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법도 법규하려면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규에서 행정소송법 또 외우셔야 되겠지.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도 좀 외우셔야 될 거고 몇 개 조문들은.
그 다음에 판례는 또 싹 다 외워야 되고, 한 40개 정도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판례도. 이론은 지금 벌써 개념이 몇 개가 나왔을까요? 그죠? 오히려 실무가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다 외우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너는 얼마나 외웠냐. 솔직히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지는 못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넣어가지고 의노트, 개념 노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지만은 실제로 공부할 때 이걸 다 외웠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를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어떤 시험도 암기를 잘하면 손해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기가 돼서 답안지에 적어가지고 표시할 수 있으면 일단 점수를 받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암기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암기를 좀 잘하는 편이었었어요. 저는 왜냐면 난 이해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뭘 이해를 하냐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거든. 봐도 나는 여기 이해를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청산가치 이런 거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외워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저는 약간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외워갖고 답안지에 쓰면 답안지도 쓸 수 있고 점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자 주의였었어요, 저는. 근데 사람마다 개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면 암기는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암기도 못 한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잘못된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그러니까 시험은 시간의 함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해야 외울 수 있다라는 거는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암기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단순히 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손으로 써서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되네요 보고 시간도 암기하는 시간을 따로 잡는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정도 무조건 암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1시간은 무조건 암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하에 제일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나중에 암기를 하겠다가 제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나중에 갔을 때 공고해지고 머릿속에 살아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나중에 진도를 다 나가고 어차피 외울 거니까 나중에 외우겠다. 그거는 나중에 가보지 못해서 그래요. 나중에 가면 암기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답안지도 쓰기 시작해야 될 거고 실무이론 문제도 풀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강의도 봐야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진도가 끝나면 암기가 가능한 시간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내에 외우는 정도의 그 차이와 깊이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지금부터 외우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독정을 하건 안 하건 그거랑 별개로 암기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죠? 실무도 생각해보면 암기가 잘 돼 있으면 문제 풀기 굉장히 수월해져요. 실무에서 암기라는 거는 뭐냐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자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실무 문제 풀 때 실무가 잘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료 배분이 안 되는 거야. 이 자료는 어디에 쓸 거고, 이 자료는 어디에 쓸 거고, 이 자료 어디에 쓸 거고, 이 자료 어디에 쓰는 거다. 그 경우의 수가, 가는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층별로 임대 사례가 쭉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수익환원법에서 임대료 적용하는 자료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합건물 거래사례 비교법 하는 데 있어서 층별 효용비 혹은 위치별 효용비를 판단하는 자료를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 가능 경우의 수를 다 암기를 하고 있으면 자료 배분이 되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럼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거래사례 하나만 봐도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 이게 대상물권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위한 자료인 건지, 아니면은 그 가격 구성비를 구하기 위한 자료인 건지, 아니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쓸 때 그밖에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해서 거래사례를 쓰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실무는. 내가 보기엔 그게 실무에 암긴 거고. 이론하고 법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암기하는 것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직하게.
그래서 암기를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시험은 원래 그런 거니까. 시험은. 암기 잘하면 시험 점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잘 모르는데 암기만 식살나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점수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시험이기 때문에. 모집단에서 특정 몇백 명만, 200명, 180명만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답안지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힘든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외우는 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지금부터 암기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감칙이나 법령의 규정은 조사 하나 빠지지 않고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법에 있는 걸 일단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법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고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량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조금 다르게 쓴다, 조금 약하게 쓴다, 혹은 조금 줄여서 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법상 정의와 법조문을 답안지에 쓸 때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되게 불합리하죠. 신기한 게. 법은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굳이 이걸 왜 외워가지고 써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더 이해를 못 하겠는 건 저거였어, 1차에서. 감정평가 관계법규. 그거 왜 외우는 걸까, 우리가? 그냥 국가법령정보처에 들어가가지고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럼 보고 하면 돼. 그 특광시장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렇잖아. 특광시장 뭐야. 나 그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얘가 뭐 군수가 뭐 어떻고 구청장이 하면 못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기관에서 나가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만 감정평가를 잘하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열받잖아. 보고 있으면. 굳이 이거를 내가 외워야 되는, 평가사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특광시장 외우려고 평가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니까. 최대한 암기를 많이 하려고 하셔야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해만 가지고 이론하고 법규의 답안지를 100분에 100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외우셔야 된다고. 이런 얘기는 한 번씩 해요, 제가. 지금 이제 많이 지쳐있을 때거든요, 지금. 그죠? 한다고 했는데 실무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솔직히. 그죠? 실무가 그렇게 녹록한 과목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론 법규는 라이트하게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마음의 부담으로밖에 안 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죠? 실무한다고 얘를 라이트하게 갖고 가긴 하는데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어차피 다 외워야 될 거라는 거를. 답답할 노릇이지. 그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이빠이 받으셔도 됩니다. 이빠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근데 암기를 배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암기를. 그럼 또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가가지고 이거를 싹 다 외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다니까?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어디서 시키고 있냐? 독종에서 시키잖아요, 지금. 독종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나간 진도의 모든 단어들을 독종에서 다 뿌려주진 않잖아요. 화면화 평가사가 다 고른단 말이에요. 지금 시기에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외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시간 내에 못 외우면 그날 나왔었던 자료의 범위까지는 추가 시간을 내서라도 혹은 집에 가서라도 꼭 외우고 끝내십시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손을 대봐야 나중에 외울 때 더 잘 외워지니까. 그죠? 암기는 쌓여서 암기가 되는 거지, 암기력이 좋아서 뭐 한 번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또 외우러 가볼까요, 이제 그러면? 자, 부동산 가치의 발생과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발생은 아예 없던 게 생겨나는 게 발생이고요. 형성은 발생됐었던 게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춰가는 게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포용.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 수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요거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권리의 이전 가능성.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상관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결국 부동산도 경제재화잖아요. 그죠? 경제재화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한테 쓸모를 제공한다. 이게 효용. 인간한테 쓸모를 제공하는데 그 양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한테 효용을 제공한다. 이제 효용이 있어야 돼. 그치? 근데 그 양 자체가 희소해.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유효 수요가 있어야 얘네 세 가지의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만의 가치 발생 요인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이거는 경제재이기만 하면 얘네들의 상관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저기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가치 형성 요인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범위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범위적인 측면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대상 부동산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 일지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나눠요. 자연, 사회, 경제, 행정 이렇게 나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냐? 그렇진 않아요. 범위에 따라서 일반 요인이 다시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사, 경행 이렇게 나누고요. 지역 요인도 다시 자사, 경행 이렇게 나눠요. 개별 요인은 자사, 경행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개별 부동산에 작용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별 요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르죠. 토지 요인, 건물 요인, 토지, 건물, 일괄, 개별 요인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비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보셨었던 뭐 가접한 획행기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지계랑 자사경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를 갖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과 그들 간의 작용 관계를 말한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이러한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은 부동산이 경제적 재화이면서 부동산만의 특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그 작용 관계가 독특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이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물리적 특성,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다시 경제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 이렇게. 이때 경제재란, 경제재도 쓸 일이 많으니까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재화로서 거기다가 효용이라고 쓰세요. 인간의 욕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존재량이 희소한 한편 희소성이라고 써놓으시고, 누군가가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얻는데 대가가 필요한 재화 거기다 수요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상태는 다양한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적 가치의 본질을 결정한다. 동시에 부동산 상태는, 상태라는 거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시에 부동산 상태는 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가치를 선택 지표로 결정된다. 돌죠, 지금 내용이 계속. 가치 발생 요인에서 발생하고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쳐서 가치가 형성이 되면 그 형성된 가치가 다시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부동산 가치 발생 원인은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상호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 아니죠. 영향을 미치면 얘가 바뀌고 바뀐 애가 다시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럼 내가 바뀌고 또 영향을 미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작용 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효용. 효용이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효용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효용이라고 쓰기도 하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 효용을 이 단어로 치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유용성이라고. 유용성. 왜냐면 부동산은 만인이 효용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재화에 대한 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효용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효용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효용이라고 표현 안 하고 유용성이라고 쓰는 일본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용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효용과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 다른 재화들은 용도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어떤 한 가지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재화가.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효용이 달리 결정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농지나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등으로 표현된다. 효용성의 가치는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즉 효용성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치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상대적 희소성.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보다 재화의 양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관계에서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줄 하나 쳐놓으시고. 물리적 측면에서는 부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물리적 측면에서는 부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경제적 혹은 상대적 혹은 효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부증성은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때부터. 어떤 공급이 가능해지냐?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 가능해지죠. 주거용 부동산이 모자라. 그럼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쓰던 거를 주거용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지. 단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장기로 가야 가능해지지. 왜냐면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반적으로 수요가 일정할 경우 희소성은 재화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부동산은 다양한 인간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다. 그 옆에다가 필수재로서의 성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 결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희소성은 부동산 가치를 발생하게 한다.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이 발생한다. 첫째,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하여 사용이 가능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희소성이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부동산이 부족합니까? 실제로? 부동산이 양이 적습니까? 부동산 양 참 무한하다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무한해요, 부동산. 엄청 많죠, 부동산. 근데 이런 측면으로 봐야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일단은 상대적인 측면이에요, 다. 어떤 측면이냐, 상대적으로. 일단 국토 면적이 협소합니다. 뭐에 비해서? 인구 밀도에 비해서요. 인구 밀도에 비해서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선호성을 지니는 지역이 좁은 거죠, 우리나라는. 서울 다음 카카오맵 같은 거를 들어간 다음에 서울 한번 쭉 봐보세요. 산이거나 공원이 아닌데 빈 땅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면 돼. 무조건 오를 거니까. 근데 없어,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음 카카오맵도 지금 거 볼 수 있고, 작년 것도 볼 수 있고, 몇 년 전 것도 볼 수 있거든요? 보세요, 한번. 몇 년 전에 빈 땅이었던 데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아파트 들어가요. 다. 진짜 강남은 이제 남은 땅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조금이라도 있었거든. 한 개도 없어, 이제. 정말 빈 땅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강남도 저쪽에, 강남구 저쪽에, 무슨 동이지? 개포동 옆인데? 이상한 이름이었는데? 거기도 예전에 빈 땅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도 다 아파트 들어갔고, 지금. 엄청나게 큰 땅이어가지고, 클릭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공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국립묘지. 내가 항상 그러죠. 국립묘지 없애면 한 10만 세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서, 아니면 땅 투자는요, 엄청 쉬워요. 생각보다. 일단 빈 땅 있으면 사시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고 계속 샀으면 계속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뻗어나가면서 다 개발됐잖아요. 그죠? 처음에 분당 개발됐죠. 그죠? 분당 개발되고 어디 개발됐어요? 동탄 1 개발됐죠. 화성이니까 바로 옆에가. 그 다음 동탄 2 개발됐죠. 그 사이에 용인도 개발됐죠. 더 가서 천안에 있는 불당동까지 다 개발됐죠. 그럼 어디까지 가, 이제? 그만 가야 돼, 이제. 이제 그만 가야 돼.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야 돼. 그래서 부동산이 부족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물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부각해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측면의 부동산은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밀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게다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희소성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부족하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좀 틀린 표현이라는 거지. 됐고요. 자, 유효수요. 유효수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이렇게만 쓰잖아요. 지금 수요와 공급. 정확히 얘기하면 이 수요가 뭐냐면은 그 의사거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쓰면은 구매 의사예요. 근데 아무나 구매 의사가 있으면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 능력.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요도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구매 의사예요. 이게 수요예요. 공급은? 공급 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공급 의사가 공급이겠지. 그지? 근데 일반재화는 금액적인 크기 측면이 그렇게 큰 저해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지 않아요. 구매 능력이를. 근데 부동산은 어떤 특성이 있죠?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 의사를 강조해서 여기다 유효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 유효 수요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막연한 수요가 아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수요자의 매수 의사를 말한다. 즉, 유효 수요는 단순한 구매욕이 아닌 실질적인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를 의미한다. 그죠?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동시에 갖춰줘야 돼. 부동산 특히 토지는 자연물로서 절대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 그 양이 많다.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수요자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부동산 가치가 결정되고 시장에서 표현된다. 이렇게 되죠. 3천억짜리 오피스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엄청 사고 싶은데 나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3천억짜리 살려면 한 1,000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게 구매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자, 권리의 이전 가능성. 권리의 이전 가능성이란 부동산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 및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통제의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할 수 없으면 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한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 쓸 거면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를 쓰고 배점이 좀 남았어. 그러면 일부 견해에서는 권리의 이전 가능성이 뭔데 이거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 요 정도 쓰는 겁니다. 서울대 입구역에 가면은 관악구청이 있거든요.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권리 이전이 가능할까요?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가능하겠죠. 공공부동산이니까. 그럼 걔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엄청나게 있죠. 미친 듯이 비싼 땅이에요, 거기.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안정근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부동산 감정평가론인가?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정근 교수님이 권리의 이전 가능성을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달을 예로 들어요, 달. 달은 권리가 이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써놨거든. 근데 난 그걸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달이 부동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좋은 예가 많았는데 왜 달까지 가셨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쓰실 거면은 이러한 견해도 제시된다 정도 쓰시면 됩니다. 됐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획 등을 말한다.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공간의 범위에 따라 일반 지역 개별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자사 경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AI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을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힘으로 해서 얘는 환사 경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사 경행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긴 해요. 자연을 환경으로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실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까지 포함하려고 환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환경 밑에다가, 우리도 그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환경 밑에다가 자연 환경 플러스 인공 환경.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전체 사회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과 가격 수준 형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을 말한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일반 요인의 영향력은 일률적인 것이 아닌 각 요인의 영향력이 지역별 물건별로 지향성을 지닌다. 거기도 밑줄 쳐놓으시고 일반 요인의 지역 지향성에다가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 요인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부동산의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요인의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럼 기준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아니면 저쪽에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농촌이나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지역적 차원으로 축소돼서 그 영향력의 차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반 요인의 지역 지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역 지향성 혹은 지역 편향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지역 요인이란 대상 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 수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사경행 요인을 말한다. 이는 거기다 밑줄 칠까요? 부동산의 용도가 동질이라 인정되는 통합성이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에 작용하는 요인으로서 거기 용도가 동질이라고 인정되는 통합성이 있는 지역.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죠? 고시촌이잖아요, 지금. 어떤 용도로 통합성이 있는 지역이죠? 고시 공부하는데 서포트하는 용도가 있는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면 다시 부동산의 용도가 동질이라 인정되는 통합성이 있는 지역. 그 위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용도적, 기능적 통합성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연필로. 그리고 통합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역. 그 지역은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집합체가 지역이에요. 집합체. 그 부동산이 왜 집합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집합하는 거예요. 용도적, 기능적 측면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모이는 거야. 전반적인 가격 수준에 작용하는 요인.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또 정리해서 쓰면, 지역적 차원의 가격 수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역적 차원의 가격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가격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림 구동 요 정도에 있으면은 아마 평당 7천 정도 할 겁니다. 지금 6천에서 토지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강남역은 곧 10억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억, 7억 정도 하더라고 평당. 그게 일반적인 가격대예요. 지역에. 이게 그러니까 범위를 계속 좁혀나가는 평가할 때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은 이런 용도가 있고 이런 애들이 모여 있고 이 정도의 가격대인데 그 중에 나는 어떠니까 얼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뭔 얘기인지? 응.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지 지금. 자, 일반 요인의 상관 결합에 의해 규모, 구성 내용, 기능 등에 걸쳐 각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고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아까 여기 보면은 일반 요인의 상관 결합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지역 요인이 뭐라고요? 일반 요인의 지역 지향성을 가지고 지역적 차원으로 축소된 요인이 지역 요인인 거예요. 개별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구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물건 고유의 개별적 요인, 즉 개별 요인이란 부동산이 개별성을 발휘하여 그 가치를 개별로 형성하게 하는 요인. 다 밑줄 쳐도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 밑줄 쳐도 돼요. 그럼 일반 요인도 위에서 보면은 자사경행 이런 얘기 나왔고, 일반 요인이 지역적 차원으로 축소된 게 지역 요인이니까 지역 요인도 자사경행이 있는 거잖아, 지금 내용적 측면에서. 그럼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이 개별성을 발휘해서 그 가치를 개별적으로 형성하게 만드는 요인이잖아, 지금. 그럼 이제 개별 요인의 종류를 밑에다가 쓰면은 보통 이제 토지에 대한 개별 요인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개별 요인 하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일괄로서의 개별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토지의 개별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맨날 하는 거잖아, 저기 실무에서.
위치? 위치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적, 형상, 고저, 도로, 전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건물은 뭐가 있을까요? 구조, 자재, 설비,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죠? 토지 건물 일괄은 뭐가 있을까요? 토지와 건물의 용도적 일치성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그죠? 이 토지에 올바른 건물이 올라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그죠?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다시 이걸 뭐로 치환하냐면 이제 가접한 획, 행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지? 건물은 일률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막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복합 부동산의 일괄 감정평가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집합 건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집합 건물 쓰게 되면 외부 요인이라든지 건물 요인이라든지 개별 요인 이렇게들 많이 쓰고 있고. 됐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자사경영 볼게요.